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전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두 번째 과정인 내용 구성과 개요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문의 형식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감상문은 비교적 형식에서 자유로운 글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거나 예술작품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이나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다만 작가 소개나 줄거리 요약, 단순한 배경 설명만 쓴다면 이는 작품을 소개하는 설명문에 지나지 않으므로 줄거리나 배경 설명은 전체 글에서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쓰도록 하고, 또 이때 줄거리 요약은 자신이 직접 이해한 줄거리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론 필요하다면 텍스트 중 일부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을 표현할 때는 감동적이다, 재미있다, 안타깝다처럼 한두 단어로 간단히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상문이 자유로운 형식의 글인데 비해 우리가 학습 활동에서 써볼 비평문은 보다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평문은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비평 대상을 선정한 이유와 비평문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 또 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평 대상의 내용을 분석하면 됩니다. 이때 비평 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비교하는 것도 좋은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비평 대상의 의의나 한계 등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가치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재에 실려 있는 예시글을 통해 비평문의 도입과 전개, 마무리의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글은 이승원의 입신출세주의와 속물교양의 탄생이라는 서평입니다. 먼저 이 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사상 최초,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호들갑 떨면서 하는 말이다. 모든 홈쇼핑 프로가 마찬가지다.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자극적인 말들을 남발한다. 한때는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식료품 등이 홈쇼핑의 중심 상품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집과 청소가 대박 상품으로 홈쇼핑에 진입했다. 얼마 전 어떤 홈쇼핑에서는 세계문학 전집 파격 세일을 단행했다. 50% 할인에 전자책 단말기까지 사은품으로 내놓았다. 마침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나도 구미가 당겼다. 반값이라니. 잠시 고민했다. 구매 버튼을 눌러 말어. 이 출판사의 전집 중 20% 정도는 이미 갖고 있었다. 수업이나 기타 글쓰기를 위해 낙권으로 구매했던 것이다. 결국 책을 구매하지는 않았다. 나는 되물었다. 왜 그 전집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지식과 교양에 대한 갈망?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았다. 내 거실의 한 벽면에 그 책을 빼곡하게 꽂아놓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던 것은 아닐까? 책이야말로 그 어떤 인테리어 소품보다 훌륭한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는 소품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 역시 속물 교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세계문학 전집을 팔았던 모험 쇼핑의 교육문화 팀장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속물 교양과 지식의 과시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직장인들의 교양 쌓기를 위한 고전 읽기 붐과 대학 입시와 논술을 준비하는 중고생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편성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집 시장은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대한교과서와 새로운 문학 전집을 내놓는 출판사 역시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 공범자일 수도 있다. 도입부에서 글쓴이는 홈쇼핑에서 세계문학 전집이 파격세일가로 판매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비평하고자 하는 책인 속물교양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이렇듯 서두에서는 대상을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상을 소개하면 됩니다. 이어서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전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전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개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물교양과 입신출세를 위한 책 읽기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속물교양의 탄생에 그 해답이 마련되어 있다. 속물교양은 식민지 조선에서 탄생했다.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들과 독자들에게 명작은 좋은 책이 아니라 유명한 책에 가까웠다. 이때 유명한 책이란 곧 세계문학을 일컫는 말이었다. 세계문학은 서구 문명의 산물과 같은 의미였다. 즉 세계문학은 서구 문명 국가의 문학이었다. 근대 문학을 문명의 척도로 믿었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식민지 조선 반도의 지식인들과 독자들이 세계문학을 탐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세계문학이자 곧 서구 문명국가의 문학을 자신의 서재로 끌어들임으로써 세계적인 교양과 지식을 쌓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셈이다. 더군다나 유명한 인사들이 즐겨보았던 세계문학은 일본 신조사판 세계문학 전집이었다. 원전이 아니라 일본어로 된 문학이었다. 따라서 명작을 원전으로 읽는 것과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 것의 차이는 지식의 위계구도나 다름없었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명작을 탐닉했던 원인에는 지식의 과시욕과 함께 입신 출세에 대한 욕망도 한몫했다. 양서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표어가 거리에 나붓길 정도였다. 중세 계급사회에서 입신양명이 사대부의 중요한 과제였다면 형식적으로 계급이 사라진 근대사회에서는 입신출세가 학문의 최종 신급으로 여겨졌다. 물론 학문이 입신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자 지식의 유무나 학벌에 따른 새로운 계급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명작이 곧 지식이고 이것이 곧 입신출세의 삼각편대가 되는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공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교육, 출판 자본, 미디어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담론의 영향이 컸다. 명작 읽기 혹은 책 읽기가 지식의 개발과 입신 출세를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선전되었다. 그런 결과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출판 자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집 출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전개의 첫 부분에서는 도입부에서 속물교양의 탄생을 소개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속물교양이 식민지 조선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이면에 담긴 당시의 어두운 단면들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전개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작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학교사로 읽는 일본 근현대사를 통해 식민지 조선 학교의 제도와 교육 방법을 우회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식 교육은 초기에는 서구 열강을 모델로 삼았지만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식 교육 제도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교육 제도와 방법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 안에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흔적들이 학교사로 읽는 일본 근현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940년대 이전 일본 학교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시험에 기초한 경쟁이었다. 이때의 경쟁이란 궁극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에 복무하며 학벌을 좋게 만들어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입신 출세와 같은 말이었다. 결국 일본에서의 교육은 입신 출세를 위한 도구였으며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식민지 조선에서 명작 읽기는 학벌 강화의 목적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교육과 독서와 입신 출세는 연동된 행위였다. 전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서 내용을 이어받아 명작이 입신 출세의 수단이 되고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식민지 조선의 근대 교육 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텍스트인 학교사로 읽는 일본 근현대사를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서평은 속물교양의 탄생과 학교사로 읽는 일본 근현대사라는 두 권의 책을 함께 분석할 것으로 글쓴이는 필요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두 책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의 마무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명작을 읽어야 하며 학교 교육을 변화시켜야 할까? 그 해답도 이미 역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학예사의 조선문고는 책의 물신화와 속물교양에 배척하려는 서적의 해방을 통한 만인의 교양을 위한 기획이었다. 이때의 명작 읽기란 나와 세계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를 일깨우며
동시에 나와 다른 이들의 공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행위인 것이다. 서울대 추천도서, 하버드대 추천도서식의 수능 위주 독서가 더 이상 학교 독서 교육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독서 교육은 아이들이 느낀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교육이자 아이들다운 꿈과 상상의 세계를 무럭무럭 키워가는 것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교육과 독서는 지식의 축적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교육과 독서는 지혜의 메신저이다. 교육과 독서는 우리 안에 감춰진 능력과 열망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온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촉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권의 책을 아우르면서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평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주제나 소재를 다룬 두 권 이상의 책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글의 전개 과정에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더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구상과 개요 작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평을 통해 비평문의 기본적인 구성과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에서 제시해야 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비평문의 구성은 모든 장르의 비평문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러분이 써야 할 영화 비평의 개요를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고 작성과 글다듬기 과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시 수업에서는 모둠별 활동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비평적 글쓰기의 내용 구성과 개요 작성을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